안녕하세요, 원장님들. 학원대학교 조경의학과장 인사드립니다. 네. 와우. 새로운 시작은 항상 긴장되고 설렙니다. 우리 블루타이가 1기부터 9기까지 400명 이상의 원장님들 지금 졸업이 됐고 다시 이제 10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매 기수는 우리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홍정한 대표님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공지 드렸던 것처럼 홍정한 대표님과 함께하는 증문즉설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 반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30분은 우리가 이제 10기에 대한 커리 원장님들이 공지가 아직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오프가 한 25분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블루타이 10기에 대한 커리가 뒤에 또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를 빠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홍정한 대표님 강의가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이 증문즉설이라는 주제는요. 6기 때 원장님들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드셨죠. 제일 처음에 작년 6기 때 코로나 시작으로 어떻게 하지 모두들 힘들어하실 때 우리 블루타이가 이제 야한 소통이라는 걸 걸고선 우리 대표님께서 6회 동안에 매일 밤마다 화요일 밤마다 증문즉설이라는 코너라고 하긴 그렇죠. 그 강의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줌으로요. 근데 매번 정말로 어떤 PPT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원장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질문을 다 올려주시는 거에 대한 대답,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정한 대표님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학원가의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정말 그때 증문즉설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깊이 있는 내공에서 이게 나오는 대답이고 원장님들께 정말로 너무너무 거침없이 즉시 한 2초 사이에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수학의 홍정한 대표님이시다라고 해서 또 저도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아주 그냥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요 13개에 대한 질문을 우선은 이따가 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오늘 주제 또 보세요. 성공 뒤에 가려진 실패의 시간들 매번 모시는데 매번 내용이 달라요. 오늘 내용 주제 보고 처음에 우리 김무현 대표님이랑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 오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우리를 또 놀라게 하실까? 자, 우리 홍정한 대표님 모시고 강의 듣고 중간에 제가 다시 합리해서 우리 증문즉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한 대표님 모시도록 할게요. 제가 블루타이 10기의 공개 강의로 우리 원장님들께 오늘 강의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성공 뒤에 가려진 실패의 시간들입니다. 저도 사실 이 강의는 처음 준비를 했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강의 제목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어요.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제가 오늘 강의를 그러니까 계획한 내용들로 좋은 그 강연의 내용으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게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원장님들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성공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원장님들 스스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 성공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원장님들께 또 한번 드릴 질문의 내용은 수학이심의 대표인 저는 성공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원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묻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그 책을 읽는 걸 엄청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이제 책을 사서 보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그 교보문고 등 대형 문고에 가서 그날 책을 좀 뭐 한 20-30권씩 읽고 오는 게 이제 제 취미 생활인데요. 사회적으로 성공 스토리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되죠. 그리고 이 포인트의 각도가 어디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는 감추어져 있는 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공 뒤에 가려진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1월에 저는 교육 사업에 처음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 6월에 이때부터 저는 학원 성장이 이제 가파른 곡선을 만들었어요. 1년 반은 저도 학원생이 15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반 뒤부터 2200명까지 학생이 이제 증가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저는 주로 대형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입시학원, 그 다음에 종합학원, 그 다음에 어학원, 수학 전문 학원 등등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변화를 주면서 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바로 200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학원을 곧잘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11월에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패는 어떤 거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수학의 힘이라는 수학 브랜드와 리더스 어학원이라는 어학원, 그리고 이제 과학의 힘, 이렇게 세 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리더스 어학원의 이제 원장 1명과 부원장 2명, 그리고 수학의 힘의 총괄 원장, 이렇게 해서 4명의 이제 원장단이 일명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해서 리더스 어학원은 재원생의 80% 정도가 빠졌어요. 그럼 재원생의 80%가 빠졌다는 얘기는 그냥 학원은 쉽게 말해서 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학의 힘에도 재원생이 한 80명 가까이 빠졌어요. 그런데 리더스 학원의 재원생의 80%가 빠지고 수학의 힘의 재원생이 80명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2016년 11월에 이 원장단들의 이 배신 사건으로 인하여 수학의 힘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5년 넘게 쌓아왔던 그 이미지도 다 흔들렸고, 그리고 5년 넘게 쌓아왔던 교수학습, 그리고 행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11월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근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업을 접을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리빌딩해서 다시 한번 학원을 해볼 것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의 시간이 좀 길었어요. 이 고민의 시간이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5개월 동안은 학원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원은 2016년 11월에 이 배신 사건으로 인하여 학원은 점차 더 망가졌죠. 망가져 갔어요. 근데 망가져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두고 아직 제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왜냐면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원계에서 제가 쌓아왔던 것들이 있는데 수학의 힘 근간만 무너진 게 아니라 홍정환의 근간도 사실 다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어요. 이 고민은 5개월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민을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죠. 끝을 내는 시기가 왔을 때 제가 다시 학원을 리빌딩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 말씀드렸듯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지 않았고 강의 요청이 들어와도 이때는 거의 하지 않았고, 근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고 이런 사회적 모임들을 다 다니질 않았어요.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홍정환인데 홍정환도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런 사태는 홍정환도 회복할 수 없다. 홍정환이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홍정환이 당시에 이제 학원이 망했는 줄을 이렇게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차 이 은둔 생활을 더 깊이 했죠. 자, 2017년 4월입니다. 4월 10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도덕적인 사람이긴 한데 제가 당시는 이제 무너질 만큼 무너졌으니까 제가 이제 담배를 피웠어요. 2017년 4월 10일 날 그것도 담배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폈어요. 나쁜 거죠. 이거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학원이 망가진 게 아니구나. 아니라 내가 망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7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둔 생활을 끝을 내자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담배를 끄고 이제부터 학원에 리빌딩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2017년 4월이에요. 이때 이제 리빌딩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학의 힘 리빌딩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리빌딩을 다시 시작한 이유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사실 학원을 접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학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은 건 아니고 그냥 학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학원을 접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수학의 힘이라는 프랜차이즈의 대표였습니다. 저는 학원을 접을 수는 있는데 제가 학원을 접으면 우리 수학의 힘의 가족이 되신 이 원장님들의 학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가 제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물론 그때는 수학의 힘이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전국에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분의 원장님들에게 제가 학원을 접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 제가 학원을 리빌딩하기 시작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자, 학원 경영의 리빌딩을 다시 한 게 바로 교수학습을 바로 잡았고 그리고 행정, 기획, 인사, 재무, 홍보까지 이 모두를 다시 다 손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원 경영의 성공 전략은 언제나 주장하는 게 그거죠. 확실한 교수학습, 뛰어난 교수학습을 바탕으로 한 행정, 기획, 재무, 인사, 홍보 이 5가지를 하는 것이 학원 성공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교수학습을 다시 손을 보고 행정기획, 인사, 재무, 홍보 이 것들을 다시 리빌딩을 했습니다. 성공 뒤에 가려진 실패의 시간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많이 아팠어요. 성공은 실패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보석을 다듬는 시간이거든요. 실패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아요.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신데 김승호 회장님의 책, 김승호 회장님의 강연들을 많이 봤어요. 자, 실패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이겨낸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견뎌내지 못하면 성공의 문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실패한 후에 가장 밑바닥에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실패하는 그럼 이유와 원인은 또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언제나 좀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데 제가 오늘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람은 실패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가장 큰 깨달음이 이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원장님들, 학원의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감사하실까요? 우리 원장님들 가족에게 얼마나 감사하시는가요? 우리 원장님들 왜 학원의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원장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먹여 살리는 거라고.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원장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유롭게 여행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저 또한 이런 게 이랬었어요. 2017년 4월 이전의 제 모습은 저에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소홀했어요. 그리고 저로부터 벗어날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2017년 4월에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저는요, 저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금 먼 사람들에겐 저는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조금 먼 사람들에게 잘할 것까지 다 가져다가 저는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제 삶의 변화예요. 저는 지금 저희 수학엠 강동 본원의 직원의 수가 12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이 120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원칙은 하나예요. 자,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직장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저는 직원이 몇 분일까요? 12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120분의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그 120분의 한 사람의 마음만큼 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 인생의 직장이 하나이고 그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은 원장님이 열심히 살아서 원장님이 학원을 열심히 경영해서 선생님들을, 직원분들을, 기사님들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 그런 자만심이 넘치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와 원인은 또 여기에 있더라고요. 겸손과 검소와 건전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이 책 속에서 얻은 지혜가 이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검소한 사람과 그리고 건전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겸손함을 잃고 검소함을 잃고 건전함을 잃은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셋 다를 잃으면 빠르게 실패하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정점에서 내려오는 것을 수많은 책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 삶의 변화의 가장 긍정적 변화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하자. 그리고 나와 한 식구가 된 내 학원에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정말 잘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삶의 슬로건으로 겸손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자라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는 저를 키운 건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를 키운 교훈은 바로 이 반면교사입니다. 저는 실패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저는 큽니다. 빌 코스비라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코미디언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실패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2017년 4월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냥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쩌지? 라는 삶을 살아서 늘 완벽하려고 노력했고 늘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렸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 4월에 제가 바꾼 제 삶은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서 잘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저는 너무 많은 것들에서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것에 애를 쓰고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인류를 구원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에게. 자기 가족 부양도 잘 못하고 자기 학원의 식구들도 잘 부양하지 못하면서 전 인류 구원을 할 마음은 저는 없어요. 그냥 이런 생각은 있어요. 올해 120명이 우리 학원에 우리 회사의 직원이면 내년엔 130명에게 후년엔 150명, 200명 이렇게 지경을 넓혀갈 마음은 있지 저는 그냥 인류를 구원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수학의 힘이 지금 현재 가족학원이 65개 정도 됩니다. 이 65개 가족학원 원장님들에게 참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 65개 우리 가족학원 원장님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부럽다라고 얘기하면 그 젊음이 부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 젊음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이 부럽냐면 이 젊은 친구들에게 홍정환이 있다는 게 부러워요. 왜냐? 이 젊은 친구들이 실패하도록 제가 두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이 실수하도록 제가 두지는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수학의 힘의 원장들, 젊은 수학의 힘의 원장님들 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학원의 원장님들이 실수하도록 실패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바로 틈이라는 거예요. 틈. 배신과 실패를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은 바로 이 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이 사이 간자의 의미는 바로 틈이죠. 배신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바로 사람, 즉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방끈이 좀 깁니다. 유학을 다녀왔고 37살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죠. 보통의 사람들보다 읽은 책의 수도 많을 거예요. 공부를 그만큼 길게 했으니까 책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제가 2017년 4월까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2017년 4월에 깨달은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로 틈이라는 거예요. 배신과 실패를 통해 또 얻은 교훈이 있어요.
사람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사람 사이에 틈이 왜 생길까요? 이해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오해하지 않는 노력의 가장 출발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선생님 한 명이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사임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 저희는 서울 강동에 학원이 있고 서울 송파에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학원에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결심했대요. 자, 그러면 사전 논의도 없이 날짜 통보하고 이직을 결심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온 건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을 찾아왔어요. 원장님한테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럼 보통의 경우는 과거에 저는 욱 했을 거예요. 괘씸하네. 이직을 할 거면 미리 힌트를 주고 우리에게도 시간을 줘야지. 자,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면 불안했을 거잖아요. 그 학원에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학원에 미리 말하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고민한 건 그거예요. 우리 수학외심에서는 교수학습뿐이 아니라 학생관리와 학부모 상담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송파에 있는 학원은 저희만큼의 교수학습은 좋은데 학생관리와 학부모 상담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부담스러웠던 이 친구는 교수학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학원으로 옮겨갈 마음이 있었겠죠. 수학외심 강동 본원의 중등 영재관의 메인 강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선생님을 채용을 거부할 학원은 그다지 없겠죠. 이 선생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제가 우리 원장님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선생님을 구하는데 급해졌지만 그 선생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성인군자 아니에요. 저 절대 성인군자 아닙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저는 성인군자의 축에도 못 껴요. 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가장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두 가지 분들하고 사업을 하길 싫어하는데 첫 번째,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하고는 저는 사업을 하길 싫어해요. 제가 피로감이 너무 쌓여요. 저는 재걸치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책의 내용인데요. 재걸치 회장님을 만난 건 아니니까요. 행동은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액션은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 글귀에서. 그래서 저는 행동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행동을 굉장히 빨리 하고 한 번 한 행동에 대해서는 끝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 했는데 결정 지연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학원의 가맹에 권유를 했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안 이사님에게 그래요. 생각 계속 하시라고. 저는 가족학원을 그분에게 줄 마음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원래 이래요. 원래 성격이 이래서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남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품이 이렇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함께 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피곤해져요. 저는요, MBTI로 말하면 저는 INFP로 태어났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제 기억 속의 초등학교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께서 국어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친구들 앞에서 그 책 읽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온 사지를 다 떨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전 그만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INFP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ENTP예요, 지금은. 저는 내성적인 제 성향을, 제 피를 싹 외향성인 성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감성적인 제 사고를 저는 T로 바꿨어요. F가 아닌 T로 바꿨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총괄 부원장님하고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면서 우리 총괄 부원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원장님, 지금까지는 F 감성으로 잘해왔는데 지금부터 더 큰 일을 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수학임을 더 성공시키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면 F를 버리시고 T로 바꾸셔야 돼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2022년 4월에 현재 수학여행 재원생은 2,300명입니다. 아까 제가 2017년 4월에 220명이라는 얘기 했었나요? 그렇죠. 자, 2017년 학원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학원이 근간이 흔들렸을 때 수학의 힘의 재원생은 220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단들이 다 나가고 심지어는 내보내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원장이 된 친구가 2017년 4월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제 수학의 힘을 맡았으니까 제가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260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웃기던지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원장으로 잘 세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게 바로 2017년 4월,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근간이 다 흘린 수학의 힘은 재원생 220명이었습니다. 5년 만에 저희 지금 현재 수학의 힘의 재원생은 2,300명이 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로버트 레코프이치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죠. 로버트 레코프이치는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예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 정말 많은 실패들의 경험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런데 실패가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어머니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중에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패는 좌절을 맛보게 하고 좌절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이 망가뜨려진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리빌딩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패한 사람의 성공의 크기는 더 커져요. 우리 원장님들 지금 혹시나 학원 경영이 혹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 가족, 즉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선생님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어려울 수도 있고 자식하고 관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디뎌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행동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행동의 유형을 이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Stop, think, action이에요.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다 걸어서 목숨을 걸고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된 뒤에 행동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멈생행 참 좋다라고 얘기한다. 제가 think 발음이 안 좋다고 stop, think, action 하지 말고 멈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라. 멈춰서 생각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원장님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학원 성장의 핵심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학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획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행 능력이 있어야 하고, 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의 원장님들을 살펴보면 기획하는 데만 몰두한 다음에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행은 해놨는데 관리하지 않아서 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획하고 실천하고 관리까지 해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원장님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학원대학교가 1기부터 9기를 졸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0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원장님들께 10번째로 들려드리는 저의 이야기는 성공 뒤에 가려진 실패의 시간들이에요.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아직 쓸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곧 아마 조만간 제 책이 나올 거예요. 책의 제목까지는 정했거든요. 작심삼일도 나에게는 사치다. 이거 먼저 누가 책 내시면 안 돼요. 제가 낼 제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작심삼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날 하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에 최선을 다한 5년이 모여서 지금의 수학의 힘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학의 힘을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할게요. 수학의 힘을 소개하는 이유는 성장의 그래프에 여러분도 꿈꾸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수학의 힘의 이 고덕역에 있는 지도예요. 14개 관의 지도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수학의 힘, 폼수학, 리더스 학원, 과학의 힘과 메타스쿨. 자, 우리 수학의 힘은 현재 전국에 65개 캠퍼스에 1만 3천 명의 재원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학의 힘 본원의 초등부는 현재 수학의 힘 초등 일반관이 있고 초등 영재센터 그리고 초등 폼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힘 중등부에는 중등 일반관 그리고 중등 영재관 그리고 중등 개별 진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힘 본원의 고등부에는 고등 일반 1관 그리고 고등 일반 2관 그리고 고등 영재 의대관이 있습니다. 수학의 힘과 폼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의 힘 그리고 리더스 학원은 바로 제가 운영하는 학원들입니다. 수학의 힘도 저희 서울 강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학학원이고 폼수학도 저희 강동구에서 초등 저학년으로서 가장 인원이 많은 브랜드이고 리더스 학원도 서울 강동 고덕역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원이 되었고 과학엔 역시 현재 중등부 재원생만 330명이 넘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과학의 힘도 현재는 강동에서 가장 큰 중등과학 전문 학원이에요. 저는 올해 제가 비전을 품은 것은 강동에 16개 관을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생 3,600명.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원장님들께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저는 지금 3,600명을 꿈꾸고 있는데 5년 전에 저희 학원은 220명이었어요. 우리 원장님들 지금 학원생 수 220명 넘으시잖아요. 그럼 5년 뒤에 저처럼 3,600명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대치센터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스쿨 대치센터가 3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메타 클래스를 통해서 메타매스, 메타사이언스, 메타잉글리시, 메타입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메타스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병행된 전국구 교육이에요. 저는 수학의 힘, 폼수학, 그리고 리더스 어학원, 과학의 힘, 메타스쿨을 통해서 전국 3만 명의 시대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가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할게요. 제가 결론을 빨리 내면 Q&A 시간이 많아지겠죠. 저는요, 항상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돈 벌지 말자. 제가 우리 원장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컨텐츠에 너무 목말라하지 마라. 자,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원장님들에게 팁 하나 드릴게요. 컨텐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컨텐츠 애들 다들 목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수학의 힘에 컨텐츠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수학학원들을 제가 한번 호명을 해볼게요. 수학의 아침 컨텐츠 없습니다. 양영학원 컨텐츠 없어요. 지트에 컨텐츠 없습니다. 파인만에 컨텐츠 없어요. 지금 호명한 학원들이 재원생이 다 5,000명 이상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원장님들은 컨텐츠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컨텐츠에 관심 갖는 순간 학원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학의 아침에 이승훈 대표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승훈 대표님과 미팅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요, 제가 그랬어요. 수학의 아침이란 이런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왜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 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사업할 마음 없다. 왜요? 물어봤더니 컨텐츠도 없고, 두 번째, 나는 두 다리 뻗고 자고 싶다. 제가 그래서 존경합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자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돈 벌지 말자. 우리가 버는 돈은 어떤 돈일까요? 우리 원장님들 저와 같은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버는 돈은 이런 돈이에요. 자식을 위해 흘리는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식을 학원에 불모 잡혀 피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우린 이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흩덥게 쓸 수가 있나요?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검소하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2017년 4월까지. 제가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배신을 맛보고 나서야, 이 배신도 실패도 처음 경험해 본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미 저는 입시학원이던 시절부터 5번이나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간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그러나 원장들이, 부원장들이 아주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한 근간을 흔드는 이런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깨달은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원장님들께 들려드린 강의의 제목이 뭔가요? 성공 뒤에 가려진 실패의 시간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없는 법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죠. 하나의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요. 앞으로의 5년이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이 많아요. 블루타이 10기가 이제 곧 오픈이 됩니다. 깊은 관심 그리고 성장을 관심 갖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은 원장님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제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원장님들의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무교에서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홍정한 대표님 강의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의 어떤 기둥 같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로 항상 큰 거대 담론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본질에 충실한 그런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는 그 본질에 대한 키워드를 항상 얘기해 주셔서 저는 항상 우리 홍정한 대표님의 강의를 정말로 마음으로 듣고 항상 행복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이제 1시간 정도를 우리 50분 정도를 우리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이제부터 우리 14개의 질문, 예전에 6회 동안의 원장님들께서 직접 질문을 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중에서 주제 여러 가지에 넘나드는 그런 부분에 14개만 추스려가지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홍정한 대표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마 근데 똑같은 질문이라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답변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자, 적정 강사 급여 수준과 인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정말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강사의 급여가 결정이 될 때 기본은 있어요. 초등은 250만 원으로 출발을 하고 중등은 300만 원으로 출발하고 고등은 350부터 출발한다는 기준점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보다 더 아래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우리 학원계는 프로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 급여의 인상폭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선생님이 아무리 신입이어도 역량이 충분하면 인상률이 100%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 강사 급여의 수준은 그런데 고려할 게 학원의 사이즈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학원의 사이즈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전체 매출에서 강사 급여가 33%를 넘어가면 안 돼요. 전체의 매출에서 강사의 급여는 33%로 해야 행정에 좋은 요원들을 뽑을 수가 있고 차량에 더 친절한 기사님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강사 급여 쪽이 33%를 넘어가면 행정의 요원들을 뽑을 수가 없고 친절한 기사님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33% 내에서 누구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많게 받을 수 있는 이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학원의 규모가 초대형이 되고 나면 강사의 급여는 40%까지 올리셔도 됩니다. 왜 강사의 급여를 40%까지 올려도 되느냐면 이때는 행정요원이 초집중될 수 있고 기사님들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강사의 급여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수학인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의 폭이 많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라도 제일 이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급여가 이렇게 오픈이 된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래도 어떤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그 기준표가 있겠죠. 네. 정량적인 평가의 기준표는 절대적인 거 하나를 기준 삼는데 휴원율이에요. 지난 연도에 1년간 학생을 휴원시킨 비율이 아주 낮은 사람은 강사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좋은 급여를 받는 거고 지난 해에 휴원율이 높았던 선생님은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가란 뜻이에요. 네,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인상 급여 부분이.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절대 뽑지 말아야 할 강사는 어떻게 파악을 하실까요? 네. 직관적인 건 아닐 것 같고. 자, 그것도 보세요. 있지만. 우리 원장님들 인터뷰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그런 실수는 차라리 괜찮은데 원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학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주 민감한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선생님 인터뷰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을 다 물어보세요 라고 그분에게 먼저 궁금한 내용들을 다 물어보게 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딱 결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거 물어보라면 이때다 싶어서 가방 속에서 그 뭐예요 그거 노트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한 거 싹 적어온 사람들 안 뽑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월차, 급여, 퇴직금,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잠금 물어보는 사람들 안 뽑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가르치는 학생 수, 교수 학습, 숙제, 그 다음에 수업 시간, 그리고 시험 대비 이런 교수 학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미 거기서 결정이 돼요. 이미 거기서. 자, 제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남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냥 먹고 살려고 컨디션이 좋은 학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소명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인지는 그분이 나한테 던지는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법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면 그거 외에도 어쨌든 직관적인 어떤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MBTI 유형을 물어보죠. 네. MBTI 유형을 물어봐서 뭐 ESFJ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환장을 하고 그 다음에 ENTJ라고 그러면은 ENTJ를 흉내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ENTJ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ENTJ라고 그러면 잘 뽑지 않습니다. 아,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ENTJ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저 ENTJ인데. ENTJ인가요? ENTJ를 원장으로는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사로는 뽑을 수는 없죠. 근데 MBTI는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ENTJ였는데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연륜이 되면서 E가 I로 왜 바뀔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매출 비율을 높이는 노하우는 자, 이제 이런 건데 저는 매출 비율을 높이는 노하우에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학생 수를 늘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강좌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뭘 선택하냐면 언제나 저는 강좌 수를 늘리는 거로 매출을 올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는 특강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그러죠. 특강으로 여름방학 특강, 특히 겨울방학 오면은 원장님들 일단 이제 외제차 하나 뽑으려고 하잖아요. 특강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구 들여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선택을 학생 수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두 번째 방법이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학생은 고정된 학생에서 강좌 수를 늘려서 매출을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저랑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맞으시면 할 수 있으면 좋죠. 이게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학원 경영이니까. 근데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학생의 수를 늘립니다. 그럼 지출 관리에 대한 파트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출 관리는 자 이거예요. 지출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는 지출 그러니까 학원의 매출 대비 지출이 엄청 높은 학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건 그거죠.
150명일 때의 지출 대비와 300명일 때의 지출, 700명일 때의 지출, 1500명일 때의 지출, 2200명이 넘어갈 때의 지출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출의 포인트도 다르게 두셔야 돼요. 자, 지금은 그러면 지출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요? 저희는 교수부의 지출을 가장 많이 써요. 이 얘기는 초대형 학원 2300명 이상의 초대형 학원이 3600명으로 성장시키는 힘은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많은 비율을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가 이건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아야 학원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인테리어에 돈 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학원 원장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잘 해놓고 제가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요. 혼날까봐. 인테리어에 돈 쓰지 마세요. 남의 건물에다가 왜 돈을 써요? 당신 건물이면 모르겠다. 남의 건물에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건물에 돈 쓸 만큼 사람에 쓰시기 바랍니다. 남의 건물에 돈 쓸 만큼 학생에게 돈 쓰시길 바랍니다. 남의 건물에 돈 쓸 만큼을 학부모에게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지출이고요. 그리고 매출 관리는 원장님이 하시지 마시고요. 가정의 사모님에게 맡기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재무 관리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모님이면 신랑분들한테 맡기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네. 저기 여자 원장님들은 남편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 분에게 맡겨야지. 여자 원장님들은 남편한테 맡기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선 네 번째. 자, 언제 확장하는 게 좋나요? 와, 이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인데 네. 확장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지역을 벗어난 확장하지 마라. 이걸 몇 번을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확장을 막 권장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저는요, 지역을 벗어난 확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수학의 아침, 파인만, 지트 이런 데는 성공했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학학원 경영을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원탑 1위가 바로 대전에 있는 양영학원 유선자 대표님이에요. 네. 유선자 대표님이 저의 스승이에요. 가끔씩 전화로 몇 말씀 나누는 것이 저에게 큰 가르침이 돼요. 지역을 벗어난 확장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벗어난 확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300명쯤 되면 지역을 벗어난 확장을 자꾸 고민하게 돼요. 어디 가서 또 300명 만들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일과는 200명으로 줄고 다른 지역 간데 겨우 150만 명 만들어서 학생 수는 350명 되지만 실제로는 수익은 줄어듭니다. 지역을 벗어난 확장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역 내에서 확장의 방법은 이거예요. 언제냐? 어떻게 하는 거냐? 같은 층에 확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위아래로 확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세 번째는 같은 건물에 확장하는 게 그 다음에 좋아요. 네 번째는 옆 건물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학원이 수업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300명을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300명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확장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지금 내 공간이 차고 넘칠 때. 저는 수학임 초등을 55평에서 350명을 했습니다. 와우. 하실 수 있나요? 55평 공간에서 초등부 350명을 했어요. 15평을 얻어서 70평에서 420명을 했어요. 15평을 얻어서 85평에서 480명을 했어요.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을 벗어난 확장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람이 넘쳐날 때. A관에 원장을 너무 훌륭한데 부원장이 원장만큼 훌륭해서 이 사람에게 관 하나를 내줘야 할 때, 이때 지역을 벗어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학원 확장에 있어서는 사람이 넘쳐날 때 학생 수와 그리고 우리 옆에 오른팔 왼팔 원장님들이 계실 때 그때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넘쳐날 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이요. 중간 관리자 잘 뽑는 방법. 네, 중간 관리자를 잘 뽑는 방법은 저는 중간 관리자를 뽑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중간 관리자는 양성. 키워야 되고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급으로 보고 뽑는 사람은 있어요. 아, 이분은 와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중간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아예 중간 관리자를 뽑아서 앉혀놓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신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있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저는 헌신하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시스템이에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갑자기 중간 관리자를 뽑으면 더 위험한 리스크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처음에 왔을 때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오히려 더 뭔가를 그르치는 상황도 생기겠죠. 그렇지 네. 않을까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원리가 되는데 초등부는 저는 신입을 선호해요. 초등부의 경험자보다 초등부에 경험 있는 선생님을 뽑을 때는 급할 때예요. 그리고 저희가 초등부에는 급하지 않을 경우 저는 무조건 신입 선생님을 뽑습니다. 이 신입 선생님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등부는 1년 남짓 된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분들을 뽑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자, 그럼 중간 관리자는 백지 상태에서 키워진 사람이 우리 색깔에 맞는 중간 관리자로 만드는 게 낫지. 어설프게 다른 기관과 다른 브랜드에서 중간 관리자를 하고 온 사람은 우리 시스템을 잘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원이 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성장할 때까지 원장님이 다 하셔야 돼요. 이제 원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내가 수업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이 반들이 다 깨지니까 내가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누군가 중간 관리자를 자꾸 찾게 되는데 그게 실수인 거예요.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왜 그 중간 관리자가 원장님 옆에서 일을 해야 되나요? 그냥 원장님 근처에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니까요. 다른 각도로 보시면. 네. 원장님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저 옆에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홍정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와, 그 에너지가 그 레이저 눈빛을 보셔야 되는데 전달되시죠? 화면상으로도. 자, 그다음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학원 홍보. 아우. 중요하네요. 네. 홍보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요. 외부 홍보하지 마라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자, 학원은 이거 좋은 내용인데 자 보세요. 학원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상태에서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방향성이 만들어진 것이 안내문에 담겨야 돼요. 이 안내문을 가지고 부서장을 교육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부모님들에게 인지시키셔야 돼요. 이게 홍보예요. 왜냐? 이게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저희는 뭐에 완전히 집중하냐면 재원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리고 재원생 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리고 맘카페를 봐요. 맘카페에 우리 재원생의 부모님들이 우리 수학의 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성이 나와요. 내부 마케팅. 네, 내부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을 저희는 선택하는 거예요. 외부 홍보 마케팅은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이거에는 제가 재능이 별로 없어요. 이건 재능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외부 마케팅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블로그 관리 잘해야죠. 밴드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맘카페 글 올리는 것도 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수학인 가족학원 중에 이 외부 홍보 마케팅, 맘카페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원장님 계신데 그 김포에
우리 박마리 원장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블로그 광고나 블로그 관리를 하시는 원장님도 아주 잘해요. 이분들보다 저는 외부 마케팅만큼은 훨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내부 마케팅에 초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 마케팅에 초집중을 해도 되는 게 2,300명의 부모님이 한마디만 해도 2,300명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로. 그래도 2,300명 정도의 수화게임 규모면 네. 블로그를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블로그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마케팅 팀이 이렇게 따로 없어요. 없습니다.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올해 안에는 아마 이거 원래 없었어요. 할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은 왜 하느냐. 전국에 이제 수화게임 65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저희 본원의 블로그나 본원의 밴드 마케팅이 잘 되는 것이 전국 수화게임 65개 우리 가족학원 원장님들에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뽑아놨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 한 번만 뽑으면 이 직원과 디자이너가 아마 이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올해는 그럼 수학의 힘에 이제 블로그와 유튜브 이쪽으로 쫙 밀고 네. 나가시겠네요. 네, 그거 일환으로 제 유튜브 조회수가 182만. 182만. 네. 네. 아유, 기대됩니다. 자, 그 다음요. 우리 이제, 영어 학원인데, 영어를 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영어가 전공이시니까 수학을 함께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함께라는 건 같은 건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어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수학을 해보고 싶다라는 고민을 합니다. 정상적인 고민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어 학원을 저도 했고 저도 수학을 고민한 이유가 애들이 저한테 제가 강의하던 시절 10년간 전 강의했고 10년간 경영했는데 10년간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원장님의 강의는 인터넷 일타 로즈리보다 뛰어나다고. 로즈리. 그만큼 제 강의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여름방학 특강은 안 들어요. 왜 안 듣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다니는 수학학원에서 특강을 들어야 돼서 못 듣겠다는 거야. 그리고 시험 대비 내 강의가 그렇게 좋다면서 시험 대비 때 안 와. 왜 안 왔는지 전화해봤더니 수학학원하고 과학학원의 시험 대비 때문에 영어학원 시험 대비를 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이때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그래서 항상 고민했어요. 수학학원을 경영해 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수학학원 경영하면서 답을 찾은 게 있죠. 수학을 전공했거나 이과를 전공한 사람이 수학학원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문학을 전공한, 영문학을 전공했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학학원을 경영해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더라. 누구를 봐도, 저를 봐도. 수학의 아침에 이승훈 대표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감성 경영 때문에 그래요. 감성 경영 때문에. 영어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감성적으로 수학을 전공했거나 이과의 원장님들보다 감성 경영이 더 뛰어나세요. 그래서 수학 학원을 하시면 초등과 중등에 집중, 특히 초등에 집중하는 수학 학원을 하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감성 경영만 하실 수 있다면 이분은 대박 내겠죠. 여기서 감성 경영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한다 이런 초점이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영어학원에서 그러면은 수학학원을 한다고 할 때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컨텐츠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컨텐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컨텐츠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는 없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컨텐츠를 그냥 외부에서 그냥 사면 되죠. 그런 네, 개념. 컨텐츠에 개발하거나 컨텐츠에 막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었지. 아이, 좋은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좋은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되지. 그쵸. 여기다 돈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하다가. 경영에 전념하고자 강사에게 맡기면 퇴원이 늘어나는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안 하면은 수업이 펑크 날 것 같은 이 불안감 있잖아요. 원장님, 강사 원장님들은.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원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 얘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 중에 이 얘기를 내가 수백 번 들었어요.
강의를 놓고 싶어서 경영에 힘쓰고 싶어서 강의를 놓으면 강사 선생님이 애들 다 깨먹는다고. 원장님이 깨먹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제가 독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저도 그랬어요. 저 강의 잘한다니까요. 로즈리보다 강의 잘한다는 고백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도 강의를 넘겼을 때 선생님들이 다 깨먹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강의를 못 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깨먹도록 유도하는구나. 가서 물어본다니까? 선생님 강의 어떤지. 자꾸 부모님들한테 만족도 어떤지 물어본다니까? 믿고 6개월을 버텨보라니까? 애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을. 너 땅을 뭐가 좋아하냐고. 학원이 잘 되는 길, 우리 김범 대표님의 얘기인데 선남 선녀 뽑아다 놓으면 된다고. 뭘 대단한 게 있어. 20대 중반에 선남 선녀를 학원에 갖다 놓으면 학원이 잘 된다고요. 40 이상 넘어가지고 뭔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강의 놓으십시오. 선생님들 생각보다 잘합니다. 진심이에요. 놔보세요. 나보고 6개월을 버텨보세요. 그걸 못하는 거야. 6개월 버티지 못하고 가서 물어본다고. 야, 원장님 강의가 좋아? 그 선생님이 강의가 좋아?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럼 원장님 강의가 좋다 그러지 거기다 선생님 강의가 좋다 그래? 어이구. 그럼 엄마한테 가서 물어. 그 엄마한테도 누구한테 물을 것 같아?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사람한테 묻는 거야. 그럼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사람은 무슨 대답을 해줘? 원장님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지. 원장님 왜 강의를 놓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장님 강의가 듣고 싶다고 난리잖아요. 이 몇 마디 말만 듣는 거야. 그리고선 선생님의 자존심을 다 짓뭉갠다니까? 그럼 선생님은 그 강의를 계속하고 싶냐고요. 이거의 가능성이 장담컨대 99%입니다. 물론 1%는 아닐 수는 있어요. 1% 남겨놔야 내가 욕을 안 먹는다고. 자, 이거의 가능성이 99%입니다. 1%는 아니에요. 1%는 그러면 아니에요. 어쨌든 저도 이제 강사로서 학원 운영했으니까 가장 딜레마가 내가 원장님들이 수업을 하고 나다 보면은 또 끝나면 경영에 대한 그 모두 전환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가 구멍이 분명히 나더라고요, 보면은. 그랬을 때 그래도 지금도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운영도 하시고 수업도 하시는 원장님들이 지금 많잖아요. 많이 계시는데 아까 답을 드렸는데 학원은 네. 교수학습, 행정, 기획, 재무, 인사, 홍보. 이 5가지를 누군가가 채우면 돼요. 학원이 작을 때는 다 하는 거야, 자기가. 학원이 좀 커지면 자기가 교수학습 맡고 나머지를 누군가 해주는 거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직원들은 행정을 맡으시는 분, 기획을 맡은 분 이번에 뽑고 그 다음에 재무 맡으신 분 따로 있고 인사를 맡으신 분이 따로 있고 이제 홍보 이번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명수가 규모가 어느 정도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를 학원이 이제 학원다운 꼴을 갖추려면 700명이 넘어가야 돼요. 700명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학원의 꼴을 갖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너무 그걸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제가 6기 때 강의했던 내용인데 학원을 일반 회사처럼 경영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시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다 잘못됐어요. 학원은 일반 회사처럼 경영하면 안 돼요. 왜냐? 일반 회사로 유입되는 사람과 학원으로 유입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처럼 학원을 경영하면 이거 역시 99%가 잘못됩니다. 여기에서 비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초등생 86개 반을 모은 노하우요. 네. 초등생 86개 반이라는 건 강동구에서만 지금 있는 네, 86개 반이죠? 네. 본원에 요게 이제는 광고에는 10개 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 야한 소통을 하던 시절에 초등부 3학년 10개 반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동에는 초등부 2학년이 6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17개 클래스가 있고 4학년이 18개 클래스, 5학년이 19개 클래스, 6학년이 27개 클래스가 있어요. 이걸 합치면 제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86개 클래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등부가 86개 클래스, 이거 수학의 힘만인 거예요. 86개 클래스 이상인 학원이 과연 몇 개가 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원은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무슨 사고력 학원이라든지, 이거는 근데 일주일에 3일씩 오는 그런 정규반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폼 때문에 지금 더 확 늘어난 걸까요? 자, 그렇죠. 이게 폼 때문에 확 늘어난 게 뭐냐면, 초등부 3학년이 17개 클래스니까 내년에 초등부 4학년은 분명히 20개 이상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제가 온 집중을 다 초등에 포커싱을 두는 이유예요. 온 집중을 초등에 포커싱을 두는 이유. 수학의 힘이 단순하게 2,300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똑같은 2,300명의 고등과 중등이 강한 학원과 똑같은 2,300명의 초등부가 86개 반인 내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초등 반들을 모으는데 이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원장님들은 초등생, 특히 이과를 전공한 원장님들은 초등생 못 모아요. 왜냐? 초등생이 지나가면서 떠들면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더라고. 난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께서 이과를 전공했거나 수학학원 원장이라면 초등의 인자를 가진 부서장과 초등의 인자를 가진 선생님을 배치해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1대4의 원칙이 있어요. 초등부는 한 명의 이과 전공생과 4명의 문과 전공생으로 5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이게 진짜 노하우예요. 그러네요. 네. 한 명의 이과 전공생과 4명의 문과 전공생으로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이과 전공생은 상위반, 수학이 미치도록 좋은 애들을 가르치고, 초등의 아이들이 수학이 미치도록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머지 4명은 문과 출신이 수학을 잘하는 감성적으로 아이들을 살피고 할 4명의 문과 출신 선생님으로 1대4의 원칙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중등은 어떻게 될까요? 2대2. 고등은 어떻게 될까요? 3대1이요? 아니요. 1대4 거꾸로. 이과가 4, 문과가 하나. 왜냐면 고등에서도 감성적으로 봐줘야 될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비슷한 얘기가 어저께 저희가 대표님이랑 민성원 대표님 국어 네. 대표님 만나서 잠깐 미팅이 있었는데, 국어과에서도 그분도 강사를 뽑을 때 2명을 뽑을 때 이공계 1명, 문과 1명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애들을 가르칠 때는 사람 관리, 학생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어제 민성원 교수 보셨어요? 네, 미팅 했었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더 멋지셨더라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그러면 질문할 게 많지만 길어지니까, 이것만 가지고 2시간 강의해 주셨었는데, 그때. 네. 학부모 설명의 모객 방법. 아주 빠르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토피아를 오픈할 때 전단지를 110만 장을 했어요. 7,700만 원어치의 전단지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그리고 강동에 2만 세대의 직투를 다 했어요. 몇 번씩이나. 이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쌓아놓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문자 3번이면 끝납니다. 지금은 그냥 문자 3번이면 지난 겨울학기 설명회도 줌 300명 그냥 마감됐어요. 겨울학기 설명회에 1차 설명회 때 문자 3번 딱 보냈는데 그냥 300명이 그냥 마감이 됐어요. 2,600명이시니까 네. 지원생이. 근데 2,600명,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문자 3번에 그 설명회를 마감시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예전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못 해주시는데,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서는 그게 설명에 있어서 그 설명 문자 나가는 게 타이밍이 딱딱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로 큰 노하우였던 것 같는데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시간이 있어서는 거고? 네, 네. 다음번에 궁금하시면은 따로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수강료 체납, 체납 해결하는 방법.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재물을 원장님이 맞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9개월 수강료가 체납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뒀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2달 이상의
체납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9개월이 넘게 9개월 보름에 체납이 됐는데 저는 그 학생이 잘 못 사느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재무 담당이 들어와서 다 받아냈어요. 50만 원 깎아줬습니다. 50만 원 깎아주고 다 받아냈는데 30평대 이상의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한테 연락했어요. 아버님한테 어떻게 연락처 알아서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버님이 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럼 결국은 이 체납에 대한 문제도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 재무팀에서의 관리할 때 디테일하지 못하는 부분. 탓이지 그분 탓 아니에요. 뭐 그거 체납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교육을 볼모로 체납하고 싶은 분 거의 없어요. 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 탓이다. 결국은 관리를 덜 한 탓이다. 네, 제 탓이었어요. 네. 9개월 반 동안 체납을 하게 한 그 제 탓인 거지 그 부모님 탓이 아니에요. 근데 재무팀이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와 지금은 잘합니다. 지금은 그냥 잘합니다. 네. 아주 잘해요. 이것도 정말 방법 노하우는 우선은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푸시하냐에 대한 그 부분은 뭐 각각의 노하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다음 어떻게 하면 숙제를 잘해올까요? 숙제를 왜 안 해오는지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담임 선생님의 입에선 이렇게 나와요. 불성실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업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어요. 숙제를 잘해오기는 방법은 수업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아이들은요. 숙제 안 할 마음이 있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왜냐? 학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숙제를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숙제를 한 번 안 해왔잖아. 그럼 걔는 불성실한 아이로 낙인이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계속해서 숙제를 못해. 왜? 수업은 지속적으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안 해가도 되니까 한 번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습관적으로 그냥 안 해가도 안 혼나나 보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해서. 네. 그게 절대 다수의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오는 겁니다. 네. 소름 돋은 사람만 하여간 학원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학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소름 돋았는데 지금. 네, 자 그다음 수업이 펑크 났을 때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업이 펑크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수업이 펑크 났을 때 저희도 방법이 없는데 저도 요번 코로나 즉 그 뭐죠 요번에 저도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때 저도 감염이 됐으니까 당연히 학원에 감염자가 많았겠죠. 저도 요번에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수업에 들어갔어요. 이 대체하느냐고. 자, 저희는 그래서 일정한 규모가 되니까 예비 선생님이 있어요. 예비 선생님 제도가 있고 예비 선생님으로도 이번에 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비 선생님이 있으면 이런 게 되게 좋은데 좀 대형학원은 이런 시스템을 권해드립니다. 예비 선생님 한 명을 뽑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선생님들을 무급 휴가를 한 달씩 주십시오. 못 알아들었구나. 예비 선생님 한 명 있으면 11명의 선생님이 1년간 무급으로 한 달씩 휴가를 돌렸을 수 있다고요. 네.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급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300만 원을 더 쓰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선생님 한 명을 뽑아서 선생님들한테 휴가를 신청하라고 그러면 환장합니다. 왜냐면 우리 직업이 아이들을 놓고 마음 편히 쉴 수 없는데 공식적으로 이걸 부모님들한테도 다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한테도 다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간에 유급이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너무 큰 돈이고 무급이라도 진짜 환장한다니까. 자, 이게 그 수업이 펑크 났을 때 그럼 만약에 누군가 수업이 펑크 나면 그 휴가는 한 달 뒤로 혹은 보름 뒤로 미룰 수 있잖아. 그럼 그 펑크 난 수업을 하다가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 그때부터 휴가를 가면 되잖아요. 되게 좋은 제도죠? 네, 이거 진짜 좋은 제도예요. 우선은 뭐 클리닉 선생님을 좀 더 똘똘하게 2-3명 정도를 더 하면서 이렇게 더 상장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 기본이고요. 그건 완전 기본. 아마 아까 전에 마케팅에서 그 내부 마케팅 그렇게 강사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그런 지출을 하신다라는 게 이런 부분도 300만 원이라는 부분도 그런 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교수비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그 보조 강사 선생님만 20명이 넘어요.
거기 많이 씁니다. 바로바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알고 났을 때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지만 또 실행을 안 하면은 뭐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것도 정말 좋은 해결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많은 질문을 또 하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여기 질문이 워낙 또 많이 있으니까. 여기 노무관리,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파트. 노무관리 정말 힘든데, 이 노무관리 지금부터 잘 하셔야 돼요. 노무사님은 반드시, 가까운 노무사님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노무사님을 요번에 좀 교체했는데, 저는 코드상 인격이 굉장히 좋은, 인품이 좋은 노무사님하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품이 좋은 노무사님이 약간 무능력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노무팀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노무팀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노무팀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노무 전문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커져요. 네. 여기 질문에 대한 건 것 같아요. 김세 선생님이 220명 리빌딩 하실 때. 네. 네. 제일 먼저 한 것을 기획 실행 관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조금, 제가 겸손함을 잠깐 무너뜨리도록 할게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원을 성장시키는 일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죄송해요. 겸손함을 잠깐 무너뜨리도록 할게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해해요. 학원을 성장시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왜냐? 학원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경쟁하고 변호사 선생님들하고 경쟁하고 세무사 선생님들하고 경쟁하고 검사분들하고 경쟁하는, 즉 우수 집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은. 우리는 그냥 똑같이 학원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들과만 경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원을 성장시키는 거는 저한테는 그냥 쉬운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학원 성장이 방정식의 원리와 똑같아요. 방정식의 원리를 깨달아야 부등식을 알 수 있고 함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원의 성장의 원리와 학원 성장의 방법을 깨치면 이거는 쉬워요. 그래서 자랑 하나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수학의 힘에, 며칠 전에도 그런 원장님이 있어요. 수학의 힘 감행한다 그랬더니 수학의 힘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못하라 감행하는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에겐 성장이 있습니다. 수학의 힘은 이 성장의 원리와 성장의 법칙으로 우리 수학의 힘에서 성장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찾기가 아예 어려워요. 이 노하우와 이걸 전수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실천하고 알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냥 뭐라 그래, 이게 완전히 체득되고 할 때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수학의 힘에서 성장한다 컨텐츠 아까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수학의 힘 없지는 않은데 수학의 힘에서 바로 급성 2배, 3배 성장하시는 원장님들을 이렇게 보면 아마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수학의 힘이든 뭐 수학의 힘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결국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나에 대한 관리, 모든 솔루션은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거 놓치기 쉽지 많이 놓치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 식구분들이던 우리 학원대학교 항상 우리 강의를 해주실 때 모든 원장님들이 감동을 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더 깨워주시니까 이게 가장 수학의 힘의 힘이고 우리의 학원 운영의 성공의 힘이고 키가 되지,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 행사 아니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 강의를 요번만큼 어렵게 준비한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건 되게 쉬워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깊은 깨우침을 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현장에서 이 강의를 듣는 거라면 오늘 원장님들이 느꼈을 거는 훨씬 더 다르거든요.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강의와 물건을 파는 온라인 강의, 즉 상품을 소개하는 강의는 온라인으로 해도 그건 쉬워요. 정해진 것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비대면으로 오늘과 같은 강의를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강의를 준비한 이건 이거예요. 사람의 성공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사람의 성공한 모습 속에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 뒷모습은 그거는 원장님들이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뒷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인생의 평행선이 두 개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평행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위에다 더 걷어요. 왜 더 걷냐면 그래 일반적으로 이만큼 살아가자. 그런데 이 평행선이 깨졌을 때 이만큼 높이의 평행선 하나가 있으면 이해 못할 게 없다니까요.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의 저 위에 있는 평행선을 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돼요. 인생을 사는 제 방식이에요. 원장님들,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예요. 오해와 이해는 정말로 한 끗 차이예요. 오늘 제가 원장님들께 드린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게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제가 깨닫길 바랍니다. 선생님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건 직장으로 원장님을 대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수많은 강사와 직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관계는 불균형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걸 다시 한번 꼭 깨달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0주년을 맞은 블루타이에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 주시고 성장하시는 원장님, 성공하시는 원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